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고민 진웅입니다. 벌써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 중에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좀 가벼울 수 있는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23강 세계의 음식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음식 문화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정리해봐야겠죠? 22강 문화의 종교의 분포와 확산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불교,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불교, 인도 북부에서 만들어졌으나 인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동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신이 없다. 개인의 수양과 해탈, 열반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크게 대승불교, 소승불교, 라마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자기 개인의 수양과 중생 구제까지 중시하는 불교이고요. 소승불교는 오직 자기만 나만 수행하는 종교가 소승불교입니다. 수레가 작기 때문에 나 혼자 타기도 벅차라는 게 소승불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불리는 스승을 중시하는 불교의 한 종파이고요. 네팔, 부탄, 티베트, 몽골 이 네 지역에서는 라마교를 믿고 있는데 라마교도 불교의 한 종파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몽골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가 나타나서 건조기후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교잖아요. 몽골도 이슬람. 몽골은 라마니까 라마도 이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몽골 라마교라는 불교 믿고 있습니다. 다음 힌두교 살펴봤었죠. 힌두교도 역시 인도의 북부에서 기원한 종교입니다. 인도와 네팔 이 두 나라에서 신자 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다신교, 소고기, 금기 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가장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 신자 수 분포에서 3등을 차지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인도의 위력이죠. 다음 유대교 살펴봤습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모태가 되었던 종교라고도 얘기했었고요. 유일신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할랄과 같은 코셔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코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계의 여러 지역의 종교 분포 정리해봤고요. 세계 종교의 성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곳 예루살렘 세계 종교의 성지,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22강에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습하셨죠? 네, 좋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23강 음식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기 전에 23번째 끌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가고 싶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본 곳을 한번 끌림으로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 인도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뭔지 아시나요? 물론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바로 이 건축물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오늘은 타지마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3번째 끌림 타지마할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인도 아그라시 남쪽에는 궁전 형식의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잔잔한 아무나 강을 바라보고 있는 타지마할은 황제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자 제국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낸 멋진 건축물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뭄타즈 마할 왕비가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만든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비를 몹시 사랑했던 샤자한 왕은 22년 동안 무려 매일 2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타지마할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되었죠. 건물 전체가 흰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타지마할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바라보아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건축물로 지상 최고의 완벽미를 갖춘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순백의 대리석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빛깔을 달리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낮, 석양이 질 무렵, 한밤에 보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지마할을 보고 온 사람들은 타지마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꼬박 하루를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지마할은 인공으로 만든 7m 높이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중한 몸체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기단 위에 세워진 건물은 한 면의 길이가 58m 정도이고 중앙 돔이 세워진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65m에 달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모퉁이에 위치한 미나렛의 높이도 50m나 됩니다. 타지마할 동쪽과 서쪽에는 타지마할을 향해 같은 모양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 건물은 나라의 중요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머무는 영빈관으로 사용했으며 서쪽 건물은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건물을 지은 진짜 목적은 타지마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이 황제의 왕비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타지마할도요, 최근에는 공해 그리고 사람들의 낙서 등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갈 때까지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제발 가시는 분들 낙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건축물을 지었는지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이 타지마할을 만든 샤자한 왕은요, 너무 타지마할이 마음에 든 나머지 세상에 이러한 건축물이 2개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타지마할 하나뿐이어야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건축을 맡은 사람들의 손목을 다 잘라버렸대요. 그래야지 이와 비슷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이 세상에 타지마할 만한 건물이 또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인도에 한번 꼭 가보고 싶고, 가게 된다면 타지마할이라는 곳에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하루 동안 꼬박 투자해야 이 타지마할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시점에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인도에 가시게 되면 타지마할 꼭 방문하도록 하시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해외여행 많이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인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 때 타지마할 같은 데 가셔야 됩니다. 제 나이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인도 음식 막 먹다가 막 설사하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다녀오십시오. 자, 오늘 23번째 끌림으로 타지마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3강 세계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소프트한 내용이고요. 앞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뒤에 배울 내용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리시면서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점심 급식을 드신 후에 강의를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도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데요. 제가 침을 흘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 어찌됐건 세계의 음식 문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죠. 자, 먼저 음식 문화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기원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음식 문화가 시작됐느냐? 자, 이러한 음식 문화는요, 자연 및 인문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자연적인 요인 받겠죠. 기온이 얼마만큼 높냐 낮냐, 또는 비가 얼마만큼 많이 내리냐 적게 내리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는 생장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생육기에 굉장히 고온 다습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쌀을 많이 재배한다 그랬죠. 반대로 얘기하면 계절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쌀을 재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영향 많이 받겠죠. 기온, 강수 영향 많이 받고요. 인문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이슬람교 돼지고기 안 먹죠. 그리고 힌두교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할 수 없겠죠. 먹지도 않는데 돼지고기를 막 요리해가지고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갖다 주면 뭐야 먹지도 못하는 이렇게 되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지역에는 패스트푸드, 햄버거도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인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과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느냐, 무역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음식 문화가 달라지게 되겠죠. 또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음식 문화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 문화는 자연적인 영향 그리고 인문적인 영향이 오랫동안 짬뽕이 되고 섞이고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지역의 음식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김치 있죠. 김치. 빨간 김치를 언제부터 먹었다 그러죠? 조선시대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엔 다 백김치밖에 없었대요. 고추가 우리나라의 고유 작물이 아니죠. 그래서 고추가 발견되고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부터 김치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인 인문적인 요인이 오랜 기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식 문화가 만들어진다.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 환경 다르고 인문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 각지로 전파되면서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뭐 별 느낌 없이 먹는 음식들 있죠. 뭐 피자,
햄버거 다 우리나라 거 아니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밥 이것도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일본 건데요. 얼마만큼 밥알의 개수가 이 입안에서 감돌 정도로 밥알의 개수를 쥐느냐 손에 쥐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생선을 숙성시키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아씨 갑자기 배가 고픈데요. 그런 것들 역시 우리나라 음식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타코, 나초 우리 흔하게 먹는 이런 음식들 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겁니다. 빵도 마찬가지죠. 빵의 원어가 팡입니다. 팡. 포르투갈에서 온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쌀국수 이런 것들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은 사실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음식들이 교류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음식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음식이 뾰로롱 뿅 하고 탄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몇 가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햄버거인데요. 뭐가 들어있나요?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김치버거예요. 현재 팔리고 있을까요?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서 한번 먹었습니다. 다시 먹고 싶진 않은 맛이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스버거 있죠? 라이스버거는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 대신에 이 밥을 이용해서 이게 패티를 싼 거죠.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는데 최근에 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나라들의 라이스버거라는 걸 판매한 거죠. 햄버거와 쌀이라는 두 개의 음식 문화가 합쳐져서 뾰로롱 뿅 하고 새로운 버거가 만들어진 거고요. 김치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 김치버거 먹을까요? 유럽 사람들 김치버거 스파이시 하면서 먹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김치버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 롤이죠. 롤입니다. 롤 스시 팔 때 같이 파는데 이름이 캘리포니아예요. 선생님 스시는 일본이라면서요? 얘는 캘리포니아 겁니다. 일본의 스시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면서 이러한 캘리포니아 롤이 탄생되게 되었고 얘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음식 문화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까르보나라 떡볶이라던가 뭐 고추장 아이스크림 먹어보셨어요? 고추장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좀 맛은 있는데 좀 느끼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융합되고 새로운 문화가 태어나고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러한 음식 문화는 어떠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지 먼저 자연환경 영향부터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위도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와 중위도, 고위도로 나눠 보았는데요. 일단 위도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기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집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에 적합한 음식이, 더운 지역에서는 더운 날씨에 적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고위도죠. 추워요. 그래서 훈제 요리나 소시지 등의 저장 음식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기르거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은 거죠. 짧은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하고 가축 사육한 다음에 돼지 이제 도축하고 소시지 만들고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음식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저장 음식 뭐 있나요? 김치 있죠. 김치. 가을에 추수해서 겨우내 먹기 위해서 장독대에 보관을 하죠. 저장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이러한 훈제 요리나 소시지 등의 저장 음식이 발달합니다. 소시지. 엄청 맛있습니다. 소시지. 다음, 열량이 높은 육류를 많이 먹는데요. 이 추우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열량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량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육류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리 더운 고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살찐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열량이 높은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자연스레 살이 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하나 여기 제시됐죠? 예,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할 수 있나요? 자연스레 가만히 있어도 많은 열량이 소비된대요. 예, 북극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레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단 고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우면 많은 열량 소비하기 때문에 열량 보충을 위해 육류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은 고위도 지역처럼 춥지 않고요. 저위도 지역처럼 덥지 않습니다.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서 당연히 다양한 곡물이 재배되고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이 수확됩니다. 여름에 수박, 겨울에 귤. 저는 과일 제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을에 사과랑 배가 나오던가요? 그래서 수박, 여름, 귤, 겨울 요거밖에 모릅니다. 어쨌든
과일별로 제철이 있죠. 물론 최근에 비닐하우스 많이 이용하면서 제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철에 먹는 과일이 제일 맛있죠. 계절별로 제철이 따로 있어서 다양한 과일 나오고요. 다양한 채소가 수확됩니다. 당연히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말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미국, 유럽 같은 나라 식사합시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빵 하나 놓고 또는 스테이크 썰면서 스테이크만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자 그러면은 밥 있지, 국 있지, 반찬 막 여러 가지 있지, 막 김도 있지, 수많은 반찬들이 놓이죠.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끼니 때마다 그렇게 많은 반찬을 만들어 먹냐면서 깜짝 놀랜대요. 그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정말 다양한 음식 문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이 생산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지? 이것도 좋겠네? 그리고 여름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 염장식품 발달하고 젓갈, 그다음에 겨울에는 아까 얘기했던 저장식품, 발효식품, 고추장, 고추장입니다. 그 메주 이런 것들, 메주를 이용한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저위도 지역, 적도주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덥고 습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이 가장 잘 상하는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철에 빵 같은 거 하루 이틀만 꺼내놔도 막 곰팡이가 슬고 썩어버립니다. 덥고 습하면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움직이던 박테리아가 와 움직이게 되거든요. 빠르게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전에 재빨리 튀기거나 굽거나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요. 상하지 않도록 향신료를 사용하는데요. 향신료 왠지 굉장히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양념입니다. 양념. 수많은 양념들을 통틀어서 향신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파이시라고 부르죠. 뭔가 후추, 그다음에 깨, 그다음에 고수, 그다음에 육두구, 수많은 것들이 다 향신료에 속하는데요.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면 음식이 부패되는 걸 막을 수가 있대요. 맵고 짜면 음식이 부패를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김치라고 하더라도 남부지방의 김치는 더 짜고 맵습니다. 향신료, 양념을 많이 추가한 거죠.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몇 개 보죠. 자, 이거 뭔가요? 돼지고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연어입니다. 뭔가 되게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죠? 바로 훈제 방식으로 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이 돼지고기와 연어를 훈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제 방식을 통해서 음식을 요리를 하면은 저장성이 높아져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훈제하면 그 특유의 훈제 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풍미가 높아진대요. 어쨌든 고위도 지역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훈제 방식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연어하면 훈제 연어 많이 드셔보셨죠? 연어하면 유명한 나라가 또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도 북쪽 쪽이 굉장히 춥거든요. 훈제 방식이 발달했던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향신료입니다. 수많은 향신료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념들이 다 향신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열대지방에서 많은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향신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쌀국수에 넣어 먹는 고수. 왠지 그 무림의 고수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향에서 고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향을 자랑하는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이 쌀국수에 이게 들어가면 저는 못 먹거든요. 너무 막 독해요. 그래서 요만큼만 입만 조금 잘라서 넣어서 먹는 경우는 있는데요. 많이 들어가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 놀러 가면 이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요 때문입니다. 고수. 향채라는 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 좀 역해요. 그런데 열대지방에서는 부패를 막기 위해 이러한 향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우리 인문 환경과 음식 문화 봅시다. 인문. 자, 첫 번째는 종교의 영향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던 내용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슬람교 술과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할랄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한 방에 단칼에 끝낸다 그랬죠. 그런 방식을 통한 육류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불교 살생 금지하면서 대체로 육식을 금지하고 있고요. 힌두교 소를 신성시한다 그랬죠. 소고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인도는요. 세계에서 소고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음 유대교. 문어, 오징어, 비늘이 없는 어류죠. 돼지, 발굽이 갈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셔가 아니라 그랬죠. 노 코셔. 그래서 코셔 아닙니다. 먹지 않은.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코셔만 먹을 수 있다. 할랄만 먹을 수 있다.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최근에 이 할랄이랑 코셔가 뭔가 굉장히 깨끗한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제조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랄이나 코셔 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최근에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 많이 챙기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도축됐는지 모르는 이런 고기보다는 어쨌든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특히 코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까다롭대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코셔를 관장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식당마다 배치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종교 영향. 두 번째, 식민 지배 영향도 이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바게트 먹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게트 하면 이 나라 생각나죠? 파리, 프랑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젊은 청춘들이 라오스라는 나라에 갔었죠. 거기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 먹습니다. 샌드위치 하면 식빵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걸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게트 안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팔더라고요. 이 바게트가 바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특성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바게트를 많이 먹게 된 그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문환경과 음식 문화 살펴봤고요. 다음은 쌀과 관련된 음식 문화 보죠. 교재 오른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올 쌀, 밀, 그리고 커피, 카카오, 차 얘네 셋은 기호작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내용들은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쌀로 만드는 음식들 뭐가 있고 어디서 많이 먹는지, 밀로 만드는 음식들 뭐가 있고 어디서 많이 먹는지 이 정도만 오늘 살펴보고 갈게요. 자, 먼저 쌀! 어디서 기원했느냐?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쌀의 기원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략 화석들, 어떤 유적들을 조사해 보니 이 지역쯤에서 최초로 쌀 재배가 시작되었겠구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다음 두 번째, 계절풍 기후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육기에 한참 자라날 때 기온도 높아야 되고 물도 많이 줘야 돼요. 고온다습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아시아 충적평야 지역입니다. 토지도 되게 비옥해야 되고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쌀을 재배하겠죠. 당연히 아시아에서는 쌀을 이용한 음식이 많이 발달하겠죠. 다음 세 번째. 이 쌀은요, 인구 부양력이 되게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좁은 면적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희 집은 이제 어렸을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침에 빵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바쁘니까 무슨 아침을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학교 가기 급한데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말지 무슨 밥을 먹고 가냐. 밥 먹을 시간에 잠을 자겠다. 이런 사상을 갖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죠. 그래서 빵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빵 하나 물고 나가고 또는 급할 때는 토스트 하나 구워 먹고. 그런데 어른들은 항상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그거 먹고 무슨 밥이 되겠냐. 한국 사람은 쌀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배를 통통 치시면서 쌀을 먹으면 포만감이 더 있고요. 열량이 더 높아서 더 오랫동안 적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랫동안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은 면적에서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쌀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인구 밀도가 높아서 쌀을 많이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쌀과 관련된 음식 문화 몇 개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쌀국수. 자, 여러분들 쌀국수 하면 베트남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쌀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는 포라고 부르는데요. 포가 이제 쌀국수의 베트남식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로 만든 면에다가 고기를 끓여서 오랫동안 끓여서 고기 육수를 부어서 다양한 야채를 올려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가 있죠. 활용정점, 고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돌박이, 양지 이런 것도 올라가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쌀국수 면에다 이렇게 싸 먹으면 호로록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들어있네요. 고수입니다. 고수. 잘게 잘라서 드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자, 어찌됐건 쌀을 많이 재배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쌀국수 많이 먹는다.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쌀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쌀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을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장난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저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쌀을 이렇게 누르면 길어지죠. 길다랗게 길어집니다. 뭔가 얇아지면서 그렇게 뭔가 쌀을 주물주물한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쌀을 인디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는 안남미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먹는 쌀보다 찰기가 떨어져요.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밥풀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죠. 그리고 입으로 후 불면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되게 먹으면 허허허 되게 막 뭔가 텁텁한 느낌이 들고요. 뭔가 이렇게 허방을 씹는 것 같은 뭐지? 이런 맛이 나집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잘 날아가기 때문에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걸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밥 젓가락으로 떠서 먹잖아요. 그런데 얘를 젓가락으로 뜨면 후두두둑 후두두둑 후두둑 에이씨! 그래서 손을 갖다가 먹는 거죠. 그래서 훅 냠냠냠냠냠냠 손으로 먹는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 같은 데서 커리와 밥을 손을 이용해서 먹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그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 쌀 자체가 약간 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단 손을 이용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고 있죠. 여러분 항상 이 이슬람교도들 특히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왼손은 똥을 닦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 건조기구 쪽 이슬람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왼손으로 낚시하면 너는 똥 같은 놈이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불쾌하고요. 되게 매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 가서 왼손으로 먹으면 깜짝 놀랍니다. 야 너는 똥이랑 밥을 같이 먹냐?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반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입니다. 굉장히 찰져 보이고 뭔가 되게 봉긋 솟아 있죠. 예, 아까 그 인디카 같은 경우에는 봉긋 솟을 수가 없습니다. 짜르륵 펼쳐지니까. 이걸 자포니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주된 찰기가 뛰어난 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덥석 냠냠냠 먹을 수 있겠죠. 왜냐면 후두둑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재배되는 쌀의 종류도 달라서 식사 도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밀 살펴봅시다. 밀. 자, 밀은 쌀, 옥수수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식량 작물로 불립니다. 자,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재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얘는 굉장히 까다롭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호락호락한 애입니다. 좀 만만한 애예요. 아무 데서나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이용하는 지역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만 밀을 주식으로 이용하는 지역은 굉장히 분포 면적이 넓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누울자리를 가리지 않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착한 녀석이죠. 까다롭지 않은. 자, 일단 첫 번째 기원지. 서남아시아의 고원지대.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했습니다. 종종 이 기원지를 묻는 문제들 또는 선지들이 출제되는데요. 사실 이런 농작물들의 기원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선 시작됐을 텐데 뭐 옥수수한테 너 어디서 태어났니? 넌 대체 고향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죠. 쌀한테 너는 어디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는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작물들은 기원지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쌀은 굉장히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밀은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냉량하고 강수량이 부족한 곳에서도 잘 자람. 쌀이랑은 반대죠. 쌀은 기온이 높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야 돼요.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야 됩니다. 까다로워요. 하지만 얘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아. 막 만민을 포용한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도 잘 자라고 건조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밀의 특성을 내한성, 추위를 잘 견디고 내건성, 건조한 것도 잘 견디는 겁니다. 따라서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겠죠. 넓은 이게 이제 밀의 재배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음식 문화 보죠. 세 번째. 자, 일단 밀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듭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쌀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쌀 소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밀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밥 잘 안 먹죠. 특히나 요새 젊은 청소년들은 밥 먹기보다는 라면 많이 먹고 빵 많이 먹고 그다음에 피자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죠. 걔네들 다 밀로 만든 음식입니다. 선생님도 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전 빵돌이라고 스스로 지칭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있는 맛있는 빵들을 다 먹고 싶어하는 정말 빵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에 좀 적응해 왔기 때문에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성장기에는 쌀을 많이 먹으시는 게 좋겠지만 저도 지금 밀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맛있죠.
왜냐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쌀은 뭐 대부분 뭐 쌀국수, 밥, 떡 이런 거밖에 없지만 밀은 맛있는 게 정말 많죠. 그래서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빵이죠. 빵. 자, 빵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얘는 무슨 빵인가요? 난이라고 부르는 빵입니다. 난. 그래서 뭐 인도, 네팔에서도 유명하지만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특히 뭐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굉장히 즐겨 먹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화덕에다가 달라붙여서 이렇게 굽는 빵을 난이라고 부릅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는 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냥 생빵이라고 좀 이상한데 양념이 가미되지 않은 빵을 먹기도 하지만 뭐 마늘을 뿌려서 갈릭난 먹기도 하고요. 버터랑 같이 구워서 버터난을 먹기도 하고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왼쪽 제가 요즘에 아침에 많이 먹는 빵입니다.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이죠. 얘는 이제 반을 슥슥슥 잘라서 오븐에다 집어넣습니다. 한 3분 30초 정도 구우면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지거든요. 거기에다가 크림치즈를 이렇게 덥석덥석 발라서 먹으면 치즈를 딱 얹어서 그러면 완전 뿅 가는 맛이 납니다. 베이글. 이스라엘에서 처음 먹던 빵이래요. 굉장히 압축한 빵이기 때문에 사실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빵이에요. 베이글. 그다음에 와플. 와우. 벨기에 유명하죠. 독일도 와플로 유명하고요. 역시 밀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역시 빵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피자. 피자도 베이스가 역시 밀입니다. 밀을 이용해서 빵을 반죽해서 도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피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이 피자는 굉장히 특이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피자는 원래 어느 나라 음식인가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전통 피자입니다. 어떤가요? 되게 먹고 싶지 않게 생겼죠. 치즈가 올라가 있고 빵도 되게 적고요. 아, 뭐야 이거 풀떼기가 올라가 있어.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러한 피자, 신피자라고 많이 부르죠.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피자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사람들 햄, 소세지 좋아하죠. 그러면서 피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와우, 햄. 그리고 두껍고 그러면서 우와, 맛있다. 칼로리 따위 신경 쓰지 않아. 살이 찌는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피자 체인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미국 스타일의 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이탈리아식 피자도 많이 먹고 있죠. 하지만 저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식 피자가 짱입니다. 이 페페로니. 여러분 피자의 진정한 강자는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이 동그란 페페로니만 올라가 있으면 정말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밀로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자, 빵. 그 다음에 국수 있죠. 국수. 요거는 제가 중국에 갔다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빤미엔이라고 부릅니다. 빤미엔. 그래서 면과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얹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빤미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수 요리, 면 요리 등이 발달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밀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이 면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볶아서도 먹고 끓여서도 먹고 수많은 방법으로 조리하면서 다양한 면 요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빵, 햄버거, 피자, 지금 살펴봤던 다양한 면 요리 모두 밀과 관련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빵돌이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6번 기호작물 관련된 음식 봅시다. 자, 아까 쌀밀 옥수수는 주식작물이라고 그랬죠. 얘는 기호작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 아니라 즐겨 먹는 작물들을 기호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커피입니다. 커피. 전 세계에서 석유 다음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이 작물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가 커피의 원산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15세기 아랍인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죠. 아랍인들, 상인들 많다 그랬죠. 이러한 상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향신료도 전 세계로 퍼지고 커피도 전 세계로 퍼지게 됐던 겁니다. 다음, 주요 생산지는 커피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로 선진국에서 소비됩니다. 자, 일단 우리 커피 어떤 기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건기가 있는 사바나 기후에서 많이 재배하죠. 그리고 사바나 기후가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커피벨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커피는 사실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벨트에 생산되지만 다른 나라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량이 많은 것이고. 자,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커피 벨트인데요. 정말 커피 벨트만 딱 보이죠? 이게 바로 커피 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브스타, 그다음에 아라비카, 로브스타와 아라비카를 합친 거, 뭐 믹스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커피의 종류를 로브스타랑 아라비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커피 벨트라고 해서 여기 안에서 지역에 따라서 재배하는 커피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로부스타는 굉장히 좀 쌉쌀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원두로는 잘 안 먹고 믹스나 다른 블렌딩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고요. 아라비카는 굉장히 부드러운, 여러분 TV 광고 보면은 부드러운 아라비카 커피를 갈아서 이런 얘기 나오죠. 아라비카는 부드러워서 원두 커피 먹는데 많이 쓰인다 그래요. 어쨌든 생산은 여기 커피벨트, 하지만 소비는 선진국.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커피 체리, 생두의 모습입니다. 생두. 그리고 이 겉에 과육을 벗겨내면 그 안에 커피 씨가 들어있죠. 죄송합니다. 커피 열매고요. 얘가 이제 생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볶으면, 로스팅하면 원두가 되는 겁니다. 홀빈. 다음 얘를 가는 거죠. 갈아가지고 뭐 에스프레소에서 넣어 먹거나 또는 이렇게 드립해서 먹거나, 그다음에 믹스해서 먹거나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믹스커피를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믹스커피를 굉장히 이거 뭐야? 이게 커피야? 이거 커피로 칠 수 없잖아. 이게 향도 안 나고 설탕만밖에 안 나는데? 이런 취급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인스턴트 커피가 판매되고 있고요. 소비량도 엄청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인의 특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하면 빨리빨리.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드립해가지고 막 천천히 막 쫄쫄쫄쫄쫄쫄쫄쫄 훅훅훅훅 푸시푸시. 이거 못합니다. 그냥 훅훅훅훅훅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커피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두 커피도 많이 먹고 믹스도 많이 먹습니다. 다음, 자, 요 커피 여러분들 아시죠? 얘가 이제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으면 과육만 먹고 커피 씨가, 이 생두가 죄송합니다. 배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사양 고양이 안에서 이 다양한 이 화학 작용을 거치면서 굉장히 독특한 향을 띠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생산되는 루아 커피라고 하는데요. 1kg에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죠. 최근에 뭐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양 고양이를 막 엄청 조그만 데 가둬놓고 억지로 커피만 먹여가지고 막 이러한 루아 커피를 생산해낸다고 해서 어떤 동물 윤리와 관련된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래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차 살펴보겠습니다. 차, 카가 아니라 티입니다. 티. 자, 티, 차.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윈난성이라고 하는 곳이 차의 원산지입니다. 두 번째, 자, 원산지로부터 네팔, 인도로 전파됩니다. 멀지 않죠. 히말라야 산맥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유럽으로 홍차가 수출되는데요. 특히나 세계적으로 정말 홍차를 즐기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티타임 있는 나라. 하루에 6번에서 7번의 티타임을 갖는다 그러고요. 홍차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러죠.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인도 지배했었죠. 그래서 인도로부터 이 홍차를 가져와서 차문화를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시간 날 때마다 티타임, 브레이크 타임을 즐기면서 홍차를 마시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터키 갔을 때 터키에도 터키 사람도 홍차를 즐겨 먹는데요. 거기서는 짜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쁜 조그만 잔에다가 밥 먹고 나서 그다음에 쉴 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정말 정말 그 밥 먹듯이 짜이를 마십니다. 그 정도로 홍차 문화, 특히 차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유럽에서 홍차를 즐겨 마신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홍차를 즐겨 먹지 않고 뭐 먹나요? 녹차 먹죠, 녹차. 자, 사실은 녹차랑 홍차는 같은 겁니다. 똑같은 차 잎에서 출발하는데 얘는 덕는다 그러는데요. 이제 약간 미열이 나는 이런 아궁이 같은 데다가 볶으면서 수분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록색의 잎을 이용해서 이제 우려서 먹는 거고요. 녹차. 반면에 얘는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 과정을 거치면 홍차,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티라고 부르고요. 얘를 물에 타면은 빨간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홍차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차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발효차, 발효를 안 한 거, 녹차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덕금차, 덕는다 그래요. 수분을 날려보내는 거. 반면 발효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홍차고요. 반발효차가 왠지 좀 이름이 좀 기분 나쁜 우롱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의 진수라고 하는 보이차, 후발효차라고 해서 발효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발효하는 차라 그래요. 보이차.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녹차 많이 먹고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다 녹차 많이 먹습니다. 반면 유럽 쪽에서는 홍차 많이 먹습니다. 자, 다음 요게 이제 차를 생산하는 지역의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도가 높고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서 이런 차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찻잎을 하나씩 따야 돼요. 그래서 기계화가 힘들어서 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이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지역이 어디 있냐면 인도의 아쌈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다즐링이라는 지역은 차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차의 상표가 되는 겁니다. 다즐링 차. 여러분들 커피숍 가면은 다즐링이라고 하는 차의 종류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본 적 있으세요? 아쌈의 일종이에요. 그런 차 자체가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아쌈은 전 세계적인 차 생산지죠. 자, 다음 세 번째 카카오 봅시다. 카카오. 자, 카카오는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초콜릿의 원료죠. 자,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입니다. 자, 남아메리카에서 원래 자라던 이런 카카오를 전 세계 열대 기후 지역으로 많이 이동시키면서 재배하게 된 것이죠. 초콜릿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현재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인도네시아들이 주 생산국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나라,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 가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유명합니다. 세 번째. 자, 초콜릿의 원료이며 주로 선진국에서 소비된다. 커피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데요. 초콜릿은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로 유명한 나라는 코트디부아르, 가나이지만 여러분들 코트디부아르 초콜릿 먹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반면에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는 와, 이 나라 정말 유명하죠. 와플로도 유명한 벨기에 초콜릿으로 유명하죠. 카카오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수입해 와서 초콜릿 제조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선진국에서 주로 소비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콜릿의 제조 과정인데요. 카카오 열매가 있고요. 그 안에 카카오 씨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빈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가공해서 원두 만들고요. 코코아랑 카카오 버터, 카카오 메스 같은 것들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뭘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초콜릿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초콜릿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이 월드 코코아 프로듀셔 생산하는 사람들 코트디부아르 있고요. 그다음에 가나, 인도네시아 있죠. 코코아, 카카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인도네시아인데 초콜릿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이건 초콜릿 수출하는 나라들, 저먼, 독일, 그다음에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카카오를 생산하지 않지만 초콜릿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카카오를 이용해서 가공을 통해서 초콜릿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카카오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지도 두 개만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도는 세계 각 지역의 주식과 주요 요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의 파스타, 엄청나죠? 파스타 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독일의 소시지, 그다음에 터키의 케밥.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어볼 수가 있죠. 인도의 난과 파레, 아까 우리 살펴봤던 난, 빵의 한 종류이고요. 중국의 딤섬, 만두. 그다음에 퍼가 쌀국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요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작물의 기원지, 아까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전파 경로입니다. 자, 일단 밀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했다 그랬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들, 그 다음에 아시아의 고위도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아메리카로도 퍼져나가게 되겠죠. 다음 벼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이 정도가 이제 쌀의 기원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생산, 재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전파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그래서 특히 여기 태국이랑 베트남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기도 하죠. 다음에 남아메리카로 오겠습니다. 남아메리카, 중남미에서는 중남미의 기원을 두고 있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고추도 중남미가 원산지고요. 옥수수, 중남미가 원산지, 다음 카사바, 감자, 다 여기 중남미 지역에서 나오는 원산지인 작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작물, 주요 작물의 기원지와 전파 경로를 파악할 때는요, 물론 시작된 곳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디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시면 이 작물이 어떤 작물인지 조금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지와 전파 경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계 음식 문화라는 내용으로 좀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지리 발표 수업의 한 장면이래요. 갑, 을. 학생이 설명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 A부터 C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갑부터 보죠. 자, 땡땡 지역에서는 열량이 높은 육류를 많이 먹는데요. 왜? 열량 소비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훈제 요리, 소시지 같은 저장 음식이 많이 발달했답니다. 아, 추운 지역이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을. 네모 지역에서는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쉽게 상한데요. 아, 기온이 높고 습하겠구나. 향신료를 이용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을 즐겨 먹는답니다. 보죠. 자, A는 일단 추운 지역입니다. A, B, C 중에서 가장 고緯도에 위치한 지역, 바로 A가 되겠죠. 특히 독일 소시지로 유명하죠. 소시지. 다음 두 번째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자, 일단 B 지역. 여기도 적도로부터의 거리는 A보다는 가깝지만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는 사라 사막이 위치하고 있죠. 고온 다습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을 학생이 얘기하는 장소는 여기 C가 되겠죠. 정답은 A, C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다음 118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이 나라를 지도 A부터 E에서 고르래요. 이 나라는 농업활동이 활발한 국가래요. 그 중에서도 벼를 경작하기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연간 최대 3기작도 가능하대요. 1년에 쌀을 3번 생산하는 거죠. 쌀. 이러한 자연환경 때문에 이 나라의 한 해 쌀 생산량은 전체 농업 생산량의 절반을 육박한답니다. 그리고 풍부한 쌀을 가공하여 쌀국수를 먹는데 그걸 퍼라고 부른대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럼 지도에서 베트남 찾아주면 되겠죠? 자, A는 이라크고요. 다음 B는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네팔. 다음에 C는 스리랑카. E는 싱가폴. D가 베트남이 되겠죠. 정답은 D,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118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자, 지도는 식사 도구에 따라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래요. A, C 문화 지역의 주된 식사 도구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죠. 자, 일단 가장 쉬운 거부터 골라주면 됩니다. A, B, C 중에 가장 쉬운 거 볼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찾아주면 되죠. 여러분, 뭘로 밥 먹나요? 물론 숟가락도 먹지만 젓가락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 일본은 숟가락 거의 사용하지 않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먹죠.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매 이렇게 먹고 있으면 뒤통수 때리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젓가락 문화권 A가 되고요. 젓가락. 자, 다음 B 봅시다. B는 유럽 지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럽 지역 뭐 이용해서 식사하나요? 여기는 육류 소비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질깁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들고 이로 뜯어먹기가 힘들어요. 이러니까 포크랑 나이프를 이용해서 쓱쓱쓱 썰어 먹는 거죠. 포크와 나이프. 나머지는 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젓가락, 포크, 나이프, 손. 그러면 2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8페이지의 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뒤쪽에 심화 문제들도 조금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우리 별도의 문제풀이 강의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계 음식 문화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좀 소프트하고 잠깐 쉬어가는 내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위도에 따라서 어떤 음식들이 발달하는지 우리 정리했었죠.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종교에 따른 금기 음식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쌀과 어떤 작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 마지막 두 개는 기호 작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 지금 빨리 식사하시고요. 오늘 사진 본 음식들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음식 문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 문화의 특성과 관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역의 축제 그리고 관광 자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디님이 웃지 말라고 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